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을 줄기세포와 신약 개발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줄기세포, 세포와 약 어떻게 보면 좀 먼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좀 생각을 바꿔서 세포 치료제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가까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줄기세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이거를 현재 우리가 신약 개발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줄기세포가 개발된 지가 거의 한 30년이 넘었는데요. 이 아주 방대한 양의 내용을 좀 압축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라는 것이 어떠한 식으로 신약 개발에 이용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약 개발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줄기세포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줄기세포 여러분들 굉장히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고 분야가 다르심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라는 거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셀프 리뉴얼, 두 번째는 플로리포텐스,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 셀프 리뉴얼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복제능. 우리가 이제 캔서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게 원래 줄기세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플로리포텐시라고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분화능, 특히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이제 다분화능이라고 해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줄기세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줄기세포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좀 나눠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엠브리오닉 스템셀,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사실 줄기세포란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이 배아 줄기세포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제 수정란, 즉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수정란으로부터 생성된 게 이제 배아 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을 하게 되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배반포라는 걸 형성하게 되고, 요 PPT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쪽에, 이 배반포의 안쪽에 세포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너셀 매스라고 저 얘기를 합니다. 줄기세포는 바로 요 부분에 들어가 있고, 이 줄기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결과적으로는 개체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화능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줄기세포에 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예전부터 저희가 예측을 했었고 또 줄기세포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실 내에서 사람이 이 줄기세포를 조작할 수 있었던 시점은 1998년도에 이제 휴먼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처음으로 배반포로부터 추출한 그런 연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줄기세포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됐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줄기세포를 이제 실험실에서 조작을 하고 만질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줄기세포 연구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줄기세포, 이런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사람이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만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만들어진 배반포는 결국 계속적인 세포 분열을 거치고 디퍼렌시에이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개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체가 태어난 이후에는 사실 우리 몸에서 이 배아 줄기세포를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성체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특정 장기에서는 이 줄기세포의 기능을 가지는 세포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덜트 스템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체의 줄기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단어나 텀들은 사실은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든 세포들을 통틀어서 어덜트 스템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어덜트 스템셀에 가장 잘 알려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게 이제 조혈모세포, 그래서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 이제 골수 안에 존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줄기세포의 두 가지 특징,
그래서 하나는 셀프 리뉴얼, 자가 복제 능력과 분화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조혈 모세포도 저희 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헤마토포이틱 스템셀 말고도 뭐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도 이런 스템셀 종류가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근육에서도 이런 어덜트 스템셀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자가 복제능은 가지고 있지만 분화능이 배아줄기세포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한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혈모세포의 경우에는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의 경우에는 혈구세포를 만드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 이 세포가 다른 세포를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아줄기세포는 그거보다 분화능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어서 실제 개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줄기세포의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줄기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처음으로 아이솔레이션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치료제로 쓰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생각해도 예를 들어 장기가 뭐 데미지가 입었거나 어디 스카가 생겼을 때 이렇게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로 특정 세포를 만든 다음에 찔러 넣으면 복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줄기세포의 문제점을 배아줄기세포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배아줄기세포를 아까 어디서 뺀다고 그랬죠 저희가? 그 이너셀 매스 부분에서 끄집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이 수정란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정란을 저희가 자궁에 착상을 시키게 되면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회를 이제 없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원하는 세포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집어넣으려고 해도 사실 이 배아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히 배아줄기세포 분화된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제네틱 백그라운드 즉 유전 형질이 환자와는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체줄기세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충분히 분화를 할 수 없는 분화능이 좀 배아줄기세포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뭐 배아줄기세포라든지 성체줄기세포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부각이 됐죠. 물론 지금도 저희가 다 안 쓴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 의약품이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이디어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핵치환법 아시죠? 그래서 뉴클레를 뽑아가지고 분화가 완료된 세포의 핵과 치환해서 어떤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진 애들을 만든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지금 가지고 있는 배아줄기세포랑 성체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그러다가 이제 2006년과 2007년도에 일본의 과학자인 야마나카 시냐라는 이제 교수가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제 기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떤 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야마나카 시냐가 진행했던 거는 분화가 완료된 소마틱 셀,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여러분들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뭐 분화가 완료된 세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특정 유전자들을 삽입을 시키면 한 30일 정도 지나면 줄기세포와 모양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아까 말한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플로리포텐시를 증가시켜서 만든 줄기세포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줄여서 저희가 iPS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뭐 유도만능 줄기세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iPS는 앞에서 보여줬던 그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의 단점과 성체줄기세포의 단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2007년도에 이제 휴먼 iPS를 처음 만들었고 2012년도 5년 만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같이 받았던 교수가 존 고든이라는 이제 교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iPSL이 왜 그럼 획기적이냐? 첫 번째, 수정란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환자에서 최근에는 요즘은 이제 블러드를 주로 뽑게 되는데 이제 피에서 핵이 있는 PBMC를 추출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 야마나카가 얘기한 4가지 팩터를
그냥 넣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 30일 정도 지나면 줄기세포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아가 필요 없고, 두 번째는 환자의 세포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똑같은 유전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또 줄기세포와 동일한 분화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저희가 아까 그 줄기세포가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개체를 만드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배만포에 다시 삽입을 해가지고 복잡하지만 어쨌든 자궁에 다시 착상을 시켜서 동일한 개체가 나오냐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하는데, 이 iPSL도 동일하게 동일한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가진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한 클론을 만들 수 있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마우스 그리고 non-human primate,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침팬지 이런 경우에는 이 iPS를 이용해서 동일한 클론들을 이미 만들어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의 경우도 가능은 하다. 근데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어쨌건 이런 그 iPSL이 굉장히 기존의 줄기세포들의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PSL은 지금 뭐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전분화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배아줄기세포, 그리고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가 이제 iPS라고 하는 Induced Fluorescent Stem Cell,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iPSL 혹은 줄기세포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환자로부터 뭐 iPSL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만들어진 줄기세포를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걸 가지고 뭐 질환을 모델링하거나 약물을 스크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줄기세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또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는 줄기세포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할 프로토콜들이 이제 개발이 필요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질환이 나오는 세포나 장기로 분할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은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전자 가위 기술도 이 과정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S를 만들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세포나 장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사용할지를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좀 이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좀 예시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했던 게 재생의료에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이 iPSL이나 혹은 줄기세포, 특히 이제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심장에 스카가 생긴다. 그러면 그 심장 부위에 이 줄기세포를 그냥 어주멘트랑 넣어가지고 그냥 찔러 넣는 연구들을 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넣게 되면 주변 환경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심장세포로 분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임상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분화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셀 타입을 만든 다음에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현재 스테이지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임상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iPS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 의료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이제 AMD라는 이 안구의 레티날 부분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질환인데, 망막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뭐 질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 어쨌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망막 부분의 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이 잘 알려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환자로부터 iPS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망막 세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시트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망막에다가 붙이는 그런 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가져온 거, 제 예시로만 몇 가지 가져왔고, 실제로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파킨슨 디지즈인데요. 파킨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그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미드브레인에 있는 도파미너직 뉴런의
기능 이상이나 혹은 도파민 뉴런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환자로부터 iPS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도파민너징 뉴런을 만든 다음에 도파민을 생성하게 기능을 하는 셀을 만들고 그걸 다시 집어넣는 그런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요것도 지금 임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과가 뭐 굉장히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의약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관점에서의 치료제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혹은 여기에 안정성, 효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리어들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FDA, 그 EMA, 그러니까 유럽의 식약처라고 보겠죠.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좀 하나 소개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의료 치료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소위 따지자면 유전자 치료제의 하나 일종인데요. 스트림밸리스라는 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의약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버블보이라고 아시나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버블보이가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격리된 공간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그 아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질환이 이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입니다. 그래서 SCI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질환들은 면역 결핍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 질환인 거죠. 그래서 외부의 침입에 병균의 병원체의 침입에 굉장히 취약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인텐시브 케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뭐 아주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텐시브 케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2살 정도밖에 살지는 못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GSK에서 약을 개발했냐? 보시면 먼저 골수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헤마토포이트 스템셀, 프로제니터 셀 이런 것들을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특히 이 질환 같은 경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ADA라는 효소가 결핍돼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 헤마토포이트 스템셀을 다시 골수에 이식하는 어떻게 보면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결합된 형태의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약이 2016년도에 허가를 받습니다. 개발 기간은 대략 한 2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개발된 의약품이고 사실 스키드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뭐 효소 치환이라든지 뭐 트랜스플란트 이런 것만 이제 기대고 있었는데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아주 좋은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덜트 스템셀과 유전자 치료제를 혼합한 형태의 의약품들은 몇 가지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말로 배아줄기세포나 iPS를 이용한 재생의료 관점에서 치료제는 좀 아직까지는 이제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기여를 좀 바꿔가지고 이 줄기세포를 신약 개발에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뭐 더 많은 예시가 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보통 약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컴파운드 그 합성 의약품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합성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또 요즘은 이제 항체 의약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능 평가라든지 혹은 독성을 평가하는 데서 이런 iPSL 기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예시는 이제 독소루비신이라는 의약품에 대한 예시입니다. 독소루비신은 여러분들 혹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항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이 되는 의약품이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세포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뭐 브레스트 캔서나 여러 캔서에서 쓰고 있는 이제 항암제입니다. 근데 이 독소루비신의 경우에는 암 표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강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에도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일부 환자에서는 이 심장 쪽에 심장 세포를 데미지를 입혀서 심장의 기능에 이상을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요걸 이제 제가 독소루비신 인듀스드 카디악 톡시시티란 DIC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문제는 이 환자가 예를 들어 캔서를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이 독소루비신을 트리트를 할 때 이 환자가 이 DIC를 보일지 안 보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DIC가
걸리게 되면 이 심근세포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심근세포의 경우는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이펙트가 퍼머넌트하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iPS를 이용하냐면 이 독소르비신을 트리트 받아야 할 환자들에서 iPS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심근세포를 만든 다음에 실제 랩에서 DC 위에서 독소르비신을 처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그 독소르비신에 의한 심근 독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레딕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이제 독성을 테스트하는 데서 이제 예를 들어 심장 독성을 우리가 약을 개발하려면 이런 심장 독성을 약을 개발한 심장 독성을 반드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이러한 그 iPS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많은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그 톡시시티와 관련된 것만 가져왔고 사실은 어떤 약물의 효능 평가는 효능 모델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요 뒤에 가서 조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파트를 한 2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파트가 질환 모델입니다. iPSL이 개발된 이후에 가장 처음 적용된 분야가 바로 이 질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환 모델이라는 거를 뭐 딱히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질환 모델을 하는 거는 어떤 환자의 질환을 우리가 조작 가능한 레벨에서 환자의 피노타입을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이 질환 모델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이 질환 모델을 가지고 질환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거나 혹은 질환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효능 시스템. 왜냐하면 저희가 그 랩에서 DCB에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독성을 평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러한 질환 모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환 모델링에 이 iPS를 적용하는 연구들이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하게 모식화를 한 건데 iPS를 만약 이용한다고 한다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질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환자로부터 정상인으로부터 iPS를 만들고 거기서 질환이 피노타입이 보여주고 있는 장기나 세포로 분할을 한 다음에 2개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런 거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형을 저희가 추출할 수만 있다면 그거를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질환 모델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라민이라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생긴 다일레릭 카리오마이오패시, 그래서 심장 질환인데요. 실제 환자로부터 iPS를 만들고 거기서 심근세포를 만들어서 이게 심근세포에 비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팅의 어떤 프리퀀시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면 이제 정상과 질환에서부터 만들어진 심근세포가 이제 다르게 비팅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여기에 뭐 약물을 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몰레큘러 메커니즘 분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질환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iPS를 이용해서 이 질환 모델을 가장 최초로 적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어갔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의 피노타입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통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세포 하나가 아니라 어떤 장기, 어떤 특정적인 부위가 혹은 전신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마다 이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세포만 분할을 하게 되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환의 형태를 정확히 모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표현형이 단순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제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질환을 모델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오가노이드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2D 컬처, 세포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 세포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합치는 이제 3D 컬처. 그래서 뭐 3D 프린팅으로 조직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오가노이드, 미니 장기라는 개념. 여러분도 아마 기사나 이런 데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오가노이드를.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는 어떤 특정 장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세포와 그 장기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iPS를 이용해서 단순히 하나의 셀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가노이드를 적용한다면 좀 더 복잡한 환자의 질환을 모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만드는 이제 하트, 심장 오가노이드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뭐
브레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작은데요. 이 안쪽에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도 형성되고 이제 뉴런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서로 커넥션도 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오가노이드 기술은 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오가노이드 연구에 지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기가 미니 장기를 만들 수 있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인테스틴이라든지 뭐 하트, 브레인, 뭐 브레더, 뭐 거의 대부분의 장기가 이제 오가노이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오늘 제가 한계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오가노이드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질환 모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질환 모델링을 했던 건 감염병에서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카 바이러스로 예전에 2010한 5년도, 6년도 때 유행했던 질환 있잖아요. 소두증이 만들어지는 질환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세팔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2016년도에 이 연구자들이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거기에 지카 바이러스를 이렇게 넣게 되면 왼쪽 아래에서 보듯이 이 오가노이드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델을 가지고 대체 왜 지카 바이러스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죠. 사실은 이 질환 모델, 기존에는 동물 모델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마우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뭐 시엘레강스, 초파리, 뭐 렛도 있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했는데, 이 오가노이드가 이러한 모델들의 단점들을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오가노이드의 단점, 뭐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 오가노이드는 굉장히 작게 만들어지고 장기의 모든 펑션을 다 모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동물 모델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그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약물의 효능성을 평가하거나 독성을 평가하는데 그럼 오가노이드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져온 이분은 이제 한스 클레버라는 이 오가노이드의 어떻게 보면 대부라고 해야 되나요? 오가노이드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로슈로 넘어가면서 로슈의 이제 헤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가 이런 거대 제약회사에서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이제 미래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뭐 효능 평가라든지 독성 이런 쪽에서 이런 오가노이드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물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 의약품을 개발하는 규제 당국에서도 동물 모델의 버든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FDA랑 그리고 유럽 그 의약품국에서 매년 이제 발간하는 그런 어떤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요. 거기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애니멀 모델을 최대한 줄이자. 동물 모델 대신에 어떤 이 동물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고 그게 아마도 오가노이드가 될 것이다라는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줄기세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치료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떤 약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툴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줄기세포가 개발된 지 아까 말씀드린 30년 정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서 연구를 했고 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의료 관점 혹은 치료제 관점에서도 이 줄기세포가 아직 완벽하게 어떤 의약품으로 개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오가노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접목시키면서 이러한 줄기세포를 어떤 치료제 혹은 신약 개발에 이용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줄기세포는 기초연구단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를 좀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신세렉 엠브리오라고 제목을 제가 드렸는데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가노이드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마우스의 엠브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태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쪽이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정란에서부터 만들어진 태아고요. 아래쪽이 신세릭 엠브리오. 그래서 마우스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수정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심장도 뛰고 있고 뉴런의 형태도 가지고 있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까지도 현재 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 신세릭 엠브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저렇게
이런 그 DC 안에서 이런 식으로 컬티베이션을 하게 되면 왼쪽처럼 이제 엠브리오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도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클론을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클론을 만든 그 사람의 이제 클론을 만드는 거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니 장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엠브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연구까지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줄기세포에서 그 기초 영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성과들이 실제 개발로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술들이 어떤 약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사용되기도 또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어떤 합성의약품, 항체의약품,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까지 가는 이런 패러다임이 아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굉장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또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배워가는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면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